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품 보증 제도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어떤 재화를 제공하면서 제품의 수량이라든지 품질 및 성능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의 수리라든지 교환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례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5년 무상 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자, 타이어 자동차에 어떤 결함이 있을 경우에 기업의 부담으로서 수리나 교환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그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채로 미리 잡아놓는 것이죠. 자, 이런 제품 보증 제도는 일반적으로 판매 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판매 업체들이 자, 우리가 5년 무상 수리해 주겠습니다. 보증 기계 기람이 엔진에 기람이 있으면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판매 촉진이 될 수 있겠죠. 많이 팔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보증비는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예상되는 제품 보증비를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이냐를 미리 추정하고 그 추정 금액을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죠. 재화를 판매하고 나서 실제로 제품의 하자에 의해서 보증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제품 보증비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판매하는 거하고 판매하는 시점하고 보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두 개가 불이치하죠. 기간 불이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판매할 때 미리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 부채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을 하고 실제로 제품이 보증이 발생할 때는 이미 설정한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1일 컴퓨터 10대를 대당 1,000원에 현금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보증기간은 2년이고요. 과거 경험에 의하면 컴퓨터 한 대당 200원의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 7월 3일 날 제품 보증비가 500원이 실제 보증 수리가 발생했다는 거죠. 500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2월 말 현재 제품 보증 그 충당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추정해 보니까 1,6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결산일은 매년 연말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월 1일에 판매 시점의 회계 처리와 2024년 7월 3일에 제품 보증비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4년 12월 말에 결산 시점 회계 처리, 그리고 자, 2025년 10월 5일 날 우리가 제품 보증비가 1,400원이 발생했을 때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25년 12월 말에 제품 보증 비용이 발생이 없는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 1월 1일이죠. 자, 우리가 물건을 컴퓨터를 10대를 팔았습니다. 1,000원에. 그래서 자, 만 원이 이제 들어오겠죠.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자, 우리가 한 대당 200원의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보증비 2,000원을 인식을 하고요. 충당 부채를 똑같이 2,000원을 인식합니다. 매출이 만 원이 발생하고죠. 7월 3일 날 자, 우리가 충당 부채를 2,000원을 설정해 놨었는데 자, 실제 500원이 발생했죠. 그래서 충당 부채를 500원을 대변에 비용이 충당 부채를 줄여주고요. 감소시켜주고 자, 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자, 충당 부채를 우리가
1,600원으로 추정해서 최선의 추정치를 계산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2,000원에서 500원 충당부채를 이미 사용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1,500원이 남아있죠. 근데 우리 1,600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100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원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보증비 100원, 비용 발생,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100원이 부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10월 5일 날 우리가 제품 보증비 1,400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자, 1,400원을 충당부채를 줄여주고 자, 현금을 1,400원 지불하겠죠. 근데 자, 추가적인 제품 보증은 없습니다. 연말에.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200원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보증 비용이 이제 발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보증이 이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충당 부채 200원 남아있던 것들을 다시 환입을 시키게 됩니다. 환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는 이 환입은 이익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판매 관리비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마이너스로 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시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환불에 관한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A는 등산화를 도소 의무 여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회사 A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한테 환불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고객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과거의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자,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의무 발생 사건은 상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기업에게 의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몇 높은가 하는 것이죠. 환불을 받기 위해서 반품된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돈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환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불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죠. 법적 소송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는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0월 20일 제조가 불량된 전지는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관련 피해로 10명이 부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는 2024년 말 현재 고객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에 의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원고와 다투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승인되는 시점까지 법률고문은 기업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2025년도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률고문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서 이게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다시 또 조언했습니다. 자,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말이죠. 과거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까? 자, 있습니까? 자, 재무제표가 승인되기까지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은 현재 의무는 없다고 보는 거죠. 소송에 왜 그러냐면 이 소송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고문으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주석에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충당부채가 아닌 우발부채로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2025년 12월 31일 날에는 이 법률고문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이거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현재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충당 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이 추정치로서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 순서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인식 요건을 표로 그려봤는데요. 먼저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자, 여기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은 예스로 가겠죠. 그래서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하고요.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신뢰성 있는 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자,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게 잠재적인 의무라고 보면은 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가? 그러면은 자, 예사하면 공시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발 채무로 주석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가능한가에 주석에 이번에 나온 것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발 채무로 주석으로 공시할 것인지 아니면은 충당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공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 의미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보고기간 말, 우리가 결산기말이 되겠죠. 자, 결산기말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이죠. 12월 31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기업이 정해준 결산기말에 보고기간 말이 정해집니다. 근데 자, 이런 보고기간 말하고 확정된 날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더라도 확정되는 시점은 주주총회에서 또 이사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최종 승인 날이 우리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인데 자, 이런 경우 대부분 주식회사는 3월경에 3월 한 초순이나 중순 때 우리가 재무제표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말은 그 전년도 말이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하고 보고기간 말에 약 2개월에서 3개월의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기간 이후에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확정되기 전까지의 발생된 사건을 따라서 이 발생된 사건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느냐 또는 수정하지 않아야 되느냐의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자체가 보고기간 말에 현재 존재했느냐 여부입니다. 이런 사건의 증거가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럴 때는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현재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어떤 사건이죠. 이거는 재무제표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보고기간 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주석에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느냐 수정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입니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항목은 이를 새로 인식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자산 손상 차손입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보고기간 말 후에 매출채가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매출채가 파산했으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매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금액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해서 순실현 가치를 재무제표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재고자산의 가격의 하락은 보고기간 말 현재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재고자산을 금액을 수정해야 됩니다.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손상자산 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보고기간 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금액 자체를 새로이 수정을 하거나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자, 보고기간 말에 이미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이후에 확정되어서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산의 금액입니다. 자, 이미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말 이후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익분배나 상여금입니다. 연말 현재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업을 하는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 지급금액을 보고기간 이후에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종업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우리는 12월 말 현재 보너스를 100%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을 자 100%를 줄 것이냐 70%를 줄 것이냐를 12월 말 지나서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수정을 요한다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적 오류입니다.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항목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가격이 떨어져서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 사이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상황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과 잉여금 처분입니다. 보고기간 이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예 보고기간 지나서 배당을 선언하기 때문에 보고기간 시점에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채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포함된 그 배당은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할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 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위배입니다. 요즘에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계속기업에 위배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고기간 말 이후에 기업이 청산되는 것이 확정되거나 청산 이후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회계가 작성되게 되는데, 자, 기업이 청산이 확정됐다 그러면 계속기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말 이후에 경영성과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이런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을 해서 감사의견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견의 첫 페이지에, 감사보고서 첫 페이지에 감사의견에 계속기업에 대한 문제를 기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주석에 기재하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해서 작성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죠. 계속기업이 다음에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석사항에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고기관 후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PQ벤처의 24기, 24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보고기관 후 사건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일은 자, 다음 연도의 3월 10일입니다. 자, 첫 번째, 2024년 2월 1일 날 소비자와 관련돼서 소송 사건의 판결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결정되었죠, 금액이. 그래서 연말에 어땠습니까? 연말에 금액이 결정이 되었고 확정된 자원의 1억을 배상해 줘야 되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이전에 이미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1억 원에 대해서 손실로 이미 수정해서 장부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은 그 단기에 결산 시에 공정가치로 24기 기간 말에 평가해서 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식가격은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계속 하락해서 정기주주총회일 직전의 공정가치는 1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산기 이후에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치는 이 변화가 수정할 수 없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가치의 가격의 하락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단기 말에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치로 평가해서 장부금액 취득원가 15억 원짜리를 1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근데 2025년 2월 말에 국제적 환경 요인으로 해서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6억 원으로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2025년 2월 25일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일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3월 10일과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이 보고기간 후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 자, 이 가치가 추가적으로 4억이 더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서 금액을 추가적으로 더 4억만큼 추가적으로 더 계산해서 장부 금액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후에 사건의 기준일이 보고기간 후 사건과 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의 하락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배당이나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이미 주주총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됩니다. 계속기업의 사건은 보고기간 이후에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 이후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기업이 존속된다는, 계속 고잉컨스턴트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때만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업원 급여라 그러면요.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과 종업원, 종업원은 종업원 단체나 그 대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합의된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급여가 종업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공공제도나 산업별 제도 등에 대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 협약에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한 의제 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서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업원 급여에 해당됩니다.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그런 범위들을 살펴보면요. 자, 퇴직급여하고 퇴직급여 이외의 종업원 급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업원 급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퇴직금 이외의 급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퇴직급여 외에 종업원 급여라고 하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나 상여금, 사회보장분담, 즉 국민연금이 해당이 되겠죠. 이익분배금, 현직 종업을 위한 비합회성 급여. 자, 여기에는 비합회성 급여라는 하면은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그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비합회성, 자, 현금으로 주지 않더라도 급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금입니다. 자, 명예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에 속하지 않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조기퇴직으로 인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이죠. 퇴직급여. 자, 여기는 DB하고 DC가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이죠. 자, 우리가 퇴직금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종업원이 근무를 하면서 자, 이런 용역을 제공하겠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益의 사용 또는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이런 것들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 급여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원칙이 있습니다. 급여의 비용 인식이죠.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일부 자산의 원가를 포함하는 그런 원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노무원가의 금액이 제공품이나 제품에 포함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본화된 후에 판매 시점에 비용화되고요. 유형자산의 자가 제작을 통해서 지급되는 급여, 개발비에 해당되는 급여는 자본화된 이후에, 즉 자산으로 계리된 이후에 다시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에 부채로, 즉 미지급급여,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미지급 비용, 즉 해당 과목인 미지급 급여로 인식합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다시 환급되는 만큼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지급한 금액과 해당 급여의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 제공된 시점하고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용역이 발생한 시점에 급여를 지불해야 되는데 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에 지불해요. 예를 들면은 급여일이 25일이라고 보면은 25일일 경우, 자, 연말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인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25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월 말 시점에서는 자,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역은 발생했죠. 그런데 1월 25일에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급여로 먼저 장부에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나 유급휴가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당해 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하는 종업원한테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 종업원이 차기 연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 연도에 미사용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근무 영역에 의한 대가를, 자, 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 영역을 제공하는 회기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우리는 줄여서 DC형, DB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자, DC형은 회사가 100% 사유에 적립, 자, 회사의 밖에다가 적립하는 것이죠.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달 적립을 하게 되고요. 이 적립금은 근로자가 책임하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회에 적립한다는 내용은 회사의 계정으로 가지 있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 IRP 계좌에다가 적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명의로. 그리고 확정급여액은 회사가 최소 90% 이상을 사외에다가 적립하는 것이고요. 2021년도에는 100%입니다. 회사 책임으로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종업원한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이 가입자, 종업원이 되겠죠. 종업원 퇴직 전에 미리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전용 계좌인 IRP 계좌를 개설한 후에 회사에 지급申請을 해야 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를 통해서 종업원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확정기여형 DC형과 확정급여형 DB형을 두 가지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기여제도, 즉 DC는 회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 즉 기여금만 지급하면 업무가 끝나는 겁니다. 즉 12월 말 12분의 1 해당 연봉의 12분의 1만큼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매년 12분의 1씩 지불하게 되면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근로자의 그 적립금 운영 성과에 따라서 퇴직 후에 연금 수령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겠죠.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게 됩니다.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 어떤 방법, 펀드를 가입하든지 정기예금을 하든지 어떤 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해계기간 때 기업이 납부해야 될 부담금이 됐겠죠. 기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든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미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자, 어떤 회사에 종업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100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봅시다. 2년 차에는 105, 3년 차는 110, 그리고 4년 차는 116. 자, 5년 차가 122가 되었을 때 퇴사한다고 가정하면은 결국 최종 퇴직금은 자, 500 이게 한 달 월급이라고 보는 거죠. 한 달 월급만큼에 해당되는 553만 원에 대한 플러스 알파. 자, 플러스 알파는 근로자가 운용해서 얻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 퇴직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첫 해는 10만 원, 100, 그 다음 105, 110, 116, 122 매년 요 금액을 요게 1개월치 급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1개월치 해당 금액을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뭐 증권사라든지 해당 예치에 있는 근로자 책임으로 인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용을 잘하게 되면은 DB형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운용을 못하게 되면 급여가 작을 퇴직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항상 상품의 선택이라든지 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가 시행되면은 DC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고 있는지, DC형인지 DB형인지 알아야 되고요. 만일 DC형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DC형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비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으로 채택하고 있고, 근로자와 매년 총임금의 연봉이죠. 연봉의 12분의 1 기여금을 하는 부담하는 약정을 근로자하고 회사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전년도에 10만 원, 해당 연도는 12만 원 가정하겠습니다. 기여금이 얼마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DC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만 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따로 퇴직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기여금은 단기에는 단기 연도는 12만 원이죠. 그죠? 해당 연도에. 그래서 12만 원에 12분의 1, 즉 만 원이 되겠죠. 만 원을 퇴직급여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B형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해야 될 퇴직금이 근무기간하고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회사, 즉 사용자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 즉 기업이 납입해야 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가 있고요.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퇴직률,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용자가, 기업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겠죠. 좀 더 그림으로 보면요. 아까 DC와 같은, 조금 전에 우리가 DC와 같은 제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DC형은 우리가 매년 각각의 급여, 즉 연봉의 12분의 1을 각각 적립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각각의 연도별로 다 더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불했죠. 근데 최종 퇴직금은 퇴직할 시점에 보통 3개월 평균 임금이라든지 퇴직할 시점에 평균 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퇴직연금의 5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 내 평균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는 회사가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내 결정된 여기 같으면은 DB형 이 사례 같으면은 61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 건속이라든지 임금 피크라든지 이런 선급의 기회라든지 이런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DB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나 운용을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보면은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DB형은 우리가 DC형은 따로 회사가 적립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DB형은 회사가 이제 매년 쌓아야 됩니다. 퇴직금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요.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기업, 연말 시점에서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 그러면은 퇴직금을 얼마로 내가 계산해야 되는지 미리 그 금액을 계산해서 충당부채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규정이 바뀐다든지 또는 임금 인상률이 인상이 됐다든지 이렇게 퇴직금의 소요액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단기분하고 정기분을 이 점을 일괄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이 향후 여기 종업원이 퇴직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뭐 1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또는 10년 있는 사람 이렇게 종업원 퇴직 기준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에 얼마가 지불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익이 사실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KIFRS는 이런 보험 수리적 과정을 통해서 보험 수리적 과정이란 말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상 퇴직일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비상장 기업은 이런 보험 수리적 과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담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퇴직급여 충당금을 보험 수리적 과정을 이용해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FRS 규정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험 수리적 과정을 통해서 고려해서 우리가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추정해 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보험 수리적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사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퇴직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퇴직 예상 시기, 언제 지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직률, 회사의 평균 이직률이라든지 조기 퇴직률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구 통계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구 통계적 가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가정을 통해서 예상 퇴직 시기를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할인율 이런 건 재무적 가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반영이 돼서 최종 임금이 높아지는 데 기여를 하겠죠. 최종 임금의 가치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율, 우량 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놓게 되겠죠.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화해서 퇴직급여를 회사가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시점에서 얼마가 현재 시점에서 된다라고 가정하고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전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 일시에 종업원들이 다 퇴직한다고 해당되는 100%의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은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에 가입 요건. 가입 요건은 뭡니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 종업원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보호기간 종료 현재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수령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때 지급해야 되는 퇴직 일시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DB형을 선택하고 있는 P주식회사는 2024년 12월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일시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말, 전년도 말에 퇴직 일시금은 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 중에 퇴직자한테 지급한 퇴직금이 만 원이었습니다. 결산 시점에서 2024년 결산 시점에서 추가로 인식해야 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기말 시점에서 우리가 종업원 퇴직금이 10만 원이었지만 이미 전년도에 설정했던 7만 원이 있었죠. 8만 원에서 만 원이 빠져나가고 7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3만 원만 더 충당부채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는
퇴직급여 3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충당부채 3만 원을 추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됩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퇴직 충당부채로 설정되는 금액은, 자, 이 금액은 운용이 되겠죠. 어떤 자산으로 운용이 되겠죠.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아니겠죠. 이 재무상태표 운용자를 하나로 통합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자산들은 그 구성 내역을 주석에 표시하는데 회사가 다른 자산과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죠. 이 자산은 회사가 사용해서 없어지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이 DB형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즉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죠.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기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 운용자산 사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퇴직급여 지급의 의무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차감해서 그 순액만 표시하는 것보다는 총액을 표시하는 게 오히려 이런 정보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퇴직금 제도하고, 자, 과거에, 지금은 이런 퇴직연금 제도로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의 퇴직금 제도하고 확정급여, 즉 DB형 이런 제도가 병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제도의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합산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퇴직금 제도가, 과거의 퇴직금 제도가 이 퇴직보험 예치금, 확정급여 퇴직연금 제도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구분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퇴직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면 됩니다. 자, 퇴직금 급여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죠. 기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라는 게 있겠죠.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급여 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기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감수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장래 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에 임금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정감이 되겠죠. 이런 거는 퇴직급여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과거의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부담금 납부가 발생하더라도, 자, 이것은 사내 적립액을 사회 적립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안 지나죠. 변경이 없는 것이죠. 별도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납부하는 시점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